보겠습니다. 합격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65%니까 뭐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50%가 넘는 시험은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다음 중에 영업의 비용을 더해 보는 거죠. 영업의 비용이 판관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대표적인 판관비죠. 모르면 프로그램 열어서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조회하는 건 사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외환 차손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급여는 판관비지만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까지가 기본적인 영업의 비용 계정에 속해 있죠. 답은 400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 자, 우리 질적 특성 중에 예측가치, 피드백까지 적시성. 얘네들은 목적에 적합한 정보. 신뢰성을 충족하는 항목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이렇게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다음 중에 이 질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 반기간에 벌어진 이익이 이번 연도 1년 동안의 이익을 예상하는 데 활용된대. 재무제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익이 이미 났다. 그럼 이번 연도도 이익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정보의 특징이라면 그건 예측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져가겠죠. 질적 특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피적, 충실성, 중립성, 검증성, 얘네들은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 해놓고 이 중에 적절한 내용으로 맞게 짝지어지는 것을 찾기도 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런 수준의 문제였고요. 자본은 자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면 주식을 배당할 때 자본금 증가하고 잉여금은 감소하죠. 잉여금을 사용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니까 자본 전입은 이렇게 자본 계정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액으로 인식하고 이익잉여금은 사용하고 남겨져 있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손익과 관련된 잉여금을 누적하는 계정인데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한다는 얘기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이런 설명드리겠죠. 주발초는 초과하는 금액이다. 기말의 재무상태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기말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말에 남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처분하기 전이죠. 처분하고 나면 잉여금이 잔액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주식을 배당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무상증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얘는 늘어나고 얘는 감소하지만 순자산이라는 건 결국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자본 전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얘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다음에 4번 문제.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 미착상품은 모두 다 매입하는 상품이고 운송 중이다. 지금 미착상품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중에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고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도착하는 인도 기준은 도착하는 시점에 내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면 아직까지 도착 안 해도 내 자산으로 보는 거죠. 자, 위탁한 상품이 있대요. 수탁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 그래도 내 거죠. 위탁자의 몫이죠.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전히 판매가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 해서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할 때까지는 내 자산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 내 자산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 나머지는 딱 읽어보니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다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답을 15만 원 이렇게 찾아보고요. 아래쪽에 주식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옳은 설명,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증가되느냐, 결론적으로. 자, 6월 1일에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액면은 5천원짜리 100주를 단기간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5,200원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할 때 수수료가 10,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10,000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즉시 분리되고요. 손익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리고 5,200원에 100주를 산 거죠. 자, 그리고 8월 1일에 중간에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취득했대요. 여러분 주당 300원씩이면은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300원이면
3만 원? 그럼 3만 원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하잖아. 그쵸? 중간에 배당금 받으면 그러면 이만큼 이익은 증가되겠죠? 배당금 수익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식을 100주를 5,1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100주를 5,200원 주고 샀었는데 5,100원에 처분하면은 그 100주 마지막에 한 주당 100원씩 해서 만 원만큼 손실 났겠네요. 그러면 손실은 토탈 2만 원이고 이익은 3만 원이면 퉁치면 단기순 이익은 만 원만 만 원이 증가되는 건가? 증가. 만 원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자, 분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 거래 중에서 요 회계 처리로 손실이나 이익이 있었을까? 이익이 있었을까? 손실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서 찾으셔도 되니까. 객관식은 꼭 굳이 막 회계 처리를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6번에 수정 분개할 때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50을 예치하고요. 급여형 연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DC형이래요. 그러면 급여형이란 얘기는 연금운용자산으로 걸어놨다는 뜻인데 연금운용자산이 아닌 퇴직급여로 대체 처리, 수정 분개를 해야 되니까 그쵸? 연금운용자산은 제거되고 50만 원이 다시 DC형 제도인 퇴직급여 처리가 돼야 되면 수정 분개는 이렇게 3번처럼 하셔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사라지는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장부에 반영될 수 있겠죠. 자, 7번째.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할 때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은 선입은 먼저 입고한 걸 먼저 파니까 질문을 기말재고자산을 물어봤다. 그럼 요렇게 기초가 20개, 단가가 100원짜리. 일단 그렇게 픽스. 자, 10개짜리를 120원에. 그럼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20개를 팔았대. 여러분 20개 팔아먹을 때 얘 먼저 팔았겠죠? 그럼 얘 제거됐죠?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요만큼 요만큼에 얘는 팔았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매입을 했네요. 10개 140원. 그럼 현재 기말재고 자산은 10개 10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1200원짜리고 얘는 1,400원짜리예요. 그럼 답은 7번에 2,600원만큼을 기말 현재, 기말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가면 되죠. 뭐 계산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딱 보고 느낌으로 찾아 나가시면 되고. 다음 중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요거 유동부채죠. 단기 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아무 말 없어도 유동부채죠. 선수금도 유동부채지. 장기차입금 80 중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얘도 유동부채인 거잖아.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가 유동부채에 포함되는 금액들 찾으시면 되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그러면 장기성 비유동부채는 얼마인 거야? 이 중에 30을 제한 장기차입금은 50만 원만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부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 정답 보시면서 숫자 계산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9번 문제 좀 볼게요. 예정 배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예정 배부율을 구하래요. 보니까 직접 노무 시간을 가지고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 원인데 실제 발생액은 4만 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은 2천 원이었대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예정 배부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뭔가 이제 흐름으로 많이 판단하거든요. 실제가 4만 원. 근데 예정 배부는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요 두 금액의 차이가 배부 차이가 만 원이었는데 과대였대요. 뭐가 많은 거야? 과대. 예정이 과대였다 이 뜻이지. 그럼 만 원만큼 얘가 많았다는 얘기는 실제보다 만 원만큼 많았다는 걸 의미하네. 예정 배부한 금액은 5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예정 배부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연초에 설정해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로 노무 시간이 발생됐을 때 그 시간을 곱해서 미리미리 배부하는 방식인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대요. 그러면 실제로 예정 배부율이 얼마였는지는 역으로 알아낼 수 있지, 그치? 자, 9번은 1번이 되겠네요. 25원씩. 어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T자 그 예정 배부하는 문제는 요 툴을 가지고 그냥 늦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시면 어떠한 문제도 그냥 무조건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예정 배부. 원가 문제를 봤습니다. 자, 종합원가, 개별원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올바르게 설명된 거. 종합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필요가 없는데, 개별은
반대네, 반대. 반대. 종합원가 계산은 건설업, 개별원가 계산은 식품제조, 완전 반대죠. 자, 공정이 등장했다. 종합이고요. 개별적으로 작업별로 계산하는 게 얘고요. 근데 종합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어려워요. 완성도가 몇 프로니, 너 공장이 몇 프로 진척됐니, 이게 상당히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편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확한 거는 상대적으로는 개별이 정확하다고 봐요. 이유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완벽히 정확한 원가고 제조간접비 전체 금액을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이 두 가지의 원가는 100% 정확하거든요. 얘가 조금 배부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개별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3번 이렇게. 자, 공인중개사 수험서 5만 원은 무엇입니까? 공인중개사 사업을 자격시험을 5만 원에 구입해서 공부하다가 진로로 세무회계로 전환하면서 다른 책을 샀대요. 그러면 5만 원이라는 이 책은 반품이 안 되니까 버려버리는 거지. 그치? 더 이상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5만 원보다 더 많이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냥 4만 원은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미 의사결정을 넘겨버리는 원가, 이미 매몰된 원가, 과거 원가를 부르는 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몰 원가라고 불렀던 거고, 매몰 원가 꽤 많이 나오네요. 원가 회계 문제 중에. 자, 12번